이란 전쟁은 끝일까요? 방송에서 말하기 힘든 이선엽 대표의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을 4월 12일 오프라인에서 들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수가 또 한 번 이렇게 분노의 그 급등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사님? 오늘 장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어저께 오후 들어와가지고 주식을 좀 샀는데 네네. 그게 이제 이란이 제시한 안을 보면서 변화 있는 것 같다. 그걸 이제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네. 그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를 네. 위안화로 결제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예, 맞죠. 근데 그걸 갑자기 달러 결제로 바꿨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봐도 그 미국을 의식한 그쵸. 행동일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현금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 네. 몇 분만 대상으로 해서 사드렸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어저께 방송하고 집에 오니까 난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했었나 싶어가지고 또 왜 네. 이제 요즘 같은 때는 이게 뉴스 자기 전에 뉴스 좀 찝찝한 거 보면은 이게 계속 의식이 돼가지고 중간중간 깬단 깨잖아요. 말이에요. 네. 근데 새벽에 보니까 또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요. 많이 말아 올렸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2주간 휴전이래요. 그래서 뭐 다행이고요. 시장을 네. 위해서도 다행이고 우리를 위해서 특히 다행인 것 같고 어쨌든 의미가 있는 거는 또 격하게 반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돈을 통행료를 받든 안 받든 어쨌든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열어준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유 수급이 일단은 풀리잖아요. 그래서 네. 유가 급락 각오하면서 좋아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도 나름 오늘은 좀 바쁘게 고객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시장 상황 알려드리고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어제도 이 자리에 출연을 하셨는데 네. 어제 오늘과 같은 급등세를 좀 예상을 하셨어요? 전혀요. 전혀 아닌가요? 전혀 근데 못했죠. 저거 화면 띄워놓은 거 지금 아마 조만간 띄워주실 것 같은데 네. 저 화면 대체 뭘까요? 저도 있는 것 같네요, 저거. 저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게 선생님 좀 띄워주시죠. 좋지 아니한가. 수요일에 매력이죠. 예, 다 계십니다 지금. 네. 오늘 장 한마디 이거 합니다. 좋지 않은가. 좋지 않은가. 예. 위아더 월드네요. 다 같이 네. 손을 잡고 그렇게. 근데 왜 제가 앞에 있어요? 예. 네. 이사님 이영훈 앞에 이사님도 계신 거 아시죠? 여기 이사님 계시고 여기 저기 우리 이제 저 치고 있고. 여기. 근데 네. 머리가 왜 이래? 네, 그렇습니다. 우리 피디님께서 네. 요즘 쪽에 재미 들리셨어요. 네. 그래서 한마디 할 때 하나 이미지와 함께 같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다 같이 이렇게 행복한 쪽으로 시장이 네.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쪽을 바라보는데 또 지나가 봐야겠죠. 지나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은 원래는 변동성 큰 장에서는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하다가 오늘은 딱 아침에 뉴스 보고 온 다음에 아니겠다. 네. 예. 또 어제 저는 삼성전자 새로운 생각하고 단기 결제했던 건 팔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현금도 많다 보니까 그러면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안정되면은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쪽에서 제가 좋아하는 섹터들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매매는 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시장 분이 거의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중간중간에 노이즈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트럼프식 합의죠. 네. 나 한다, 나 빠진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또 벌어질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일단 큰 고민 덜었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오늘 5,800선이거든요. 그것만 안 깨지면 시장은 위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정고점 탈환도 저희가 욕심을 다시 노려봐도 될까요? 위원님의 고점이 전방이 어디 상단부가 어디였었죠? 저는 7,300이요. 예, 렛츠고. 아직 뷰를 안 꺾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예, 렛츠고. 네. 네, 렛츠고. 정고점 뚫을 수 있다는 의견이신 거네요? 이 상태면은 근데 누가 먼저 뚫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기하고 있는 제가 어제 팔았던 네. 삼성전자가 아마 주도를 하고 갈 것 같고 근데 하이닉스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오히려 단기 탄력은 하이닉스가 더 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적을 궁금하지 이런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사실상 동의를 하면서 이 같은 급등세가 나온 거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 증시도 5% 네. 올랐더라고요. 이란에서 10일에 이슬람아바드에서 미국과 또 협상을 한다라는 내용도 전해졌는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거의 뭐 종전 분위기로 가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변동성이 나올 거를 뭐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좀 웃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먼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게 뭐지 했었던 게 네. 제가 어저께 이제 밤 늦게 하르그섬 이제 폭격하면서 공격 소식들 전해졌죠. 근데 이제 주로 군사시설 폭격했다 정도만 나가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로 그쪽에 인프라를 때렸었으면 문제가 심각했을 텐데 그거는 트럼프가 이제 합의하기 직전에 마지막 압박일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항상 그래왔거든요. 마지막에 더 세게 질러놓고 이제 네. 더 많은 걸 받아내려고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런데도 이제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휴전했는데 네. 이게 뭐 3일, 5일 뭐 이럴 줄 알았는데 2주를 해버렸더라고요. 네. 그게 왜 종전 배팅이 들어왔는지 저는 이제 아침에 고객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이거 종전 배팅 나오는 것 같다 지금 시장이. 근데 셌잖아요, 되게 셌잖아요. 왜 셌냐면은 지금 의회 승인 없이 지금 단독 군사 행동을 지금 벌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군사 행동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4월 28일인가 돼요.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그게 4월 29일인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이게 2주 휴전을 하게 되면은 네. 4월 22일까지예요. 네. 그럼 남은 일주일 동안 다시 전쟁을 할까? 물론 아까 올 때 보니까 요즘은 이제 텔레그램에 무슨 뭐 외신만 나오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또 언제든지 때릴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중간중간 멘트를 넣고 하는데 저는 트럼프 스타일로 봐가지고는 이미 자기가 다 이겼다고 얘기하고 군사적 목적 다 달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 가지고는 통행료 받는 거를 거의 용인하는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자기가 갖겠다고 했다가 미국이 한번 나눠 갖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이제 용인하는 분위기로 살짝 넘어가는 분위기 같고 절대로 뭐 배상금을 낼 리는 없을 테니까 그럼 그걸로 퉁치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란 쪽에서 지금 이제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앞에서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제 아까 그런 것들 좀 뒤져보니까 이제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 걸 봐서는 어영부영 이제 나는 남들이 못했던 다른 역대 대통령들이 못했던 걸 완전히 제거하면서 내가 승리를 거뒀어 하고 나는 끝났어 하고 나가면서 중동한테는 자 우리 돈 좀 걷자 해가지고 이제 전쟁비 네. 걷겠다고 이미 지금 슬쩍 흘렸었잖아요. 네. 백악관에서 하고 그리고 나가면서 이제 안 도와줬다고 하는 나라한테는 어떤 식으로 꼬장을 부릴지 한국 모르겠지만 이름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이 꼬장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통행세 아닐까 싶어요. 그 없었던 거 이제 우리가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 나간다고 그러면 시장은 중간중간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도 레바논 폭격하고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네. 거, 돌발적인 거. 그러면 또 이란도 열받으면 또 같이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노이즈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인터뷰라든지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은 연막을 친 게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 혁명 수비대 밑에까지는 명령이 제대로 하달이 안 됐을 것 같아라고 또 트럼프가 또 그걸 또 쳐줬다고요. 그래서 아주 큰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좀 가면서 문제가 조금씩 풀려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막상 풀렸을 때 주가가 다시 폭등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진짜로 원유 수급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트럼프의 전략은 약간 그런 거네요. 야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너 그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안 하면 친다라고서 하나 둘 반에 반에 반 둘 반에 반에 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놓고 나서 네. 돈 걷는 거 봐줄게 하기 전에 내가 거둘 거야 했다가 네. 지금 또 마지막에는 오만하고 지금 둘이 나눠 가죠. 뭐 이런 식으로도 바뀌었는데 오만 쪽에서는 지금 또 그 외신 보니까 그게 원래 이제 공해상이기 때문에 네.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거둘 생각 없어가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엔 그럼 이란 이게 서로 나눠 갖기로 한 거니까 뭐 절반만 이란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여기서 이란이 고집 피워가지고 다 먹겠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거는 네. 핵포기 이란. 네. 그렇죠. 그거 받아내면은
그래 하든지 말든지 하면서 나는 빠져나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조심스럽지만 중간중간 좀 굴곡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는 서서히 마무리 국면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리 또 예고해 놓은 게 내 다음 순번 남아 있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쿠바를 또 이제 네. 거기 지금 말려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편할 테니까 여기서 좀 체면국인 거 거기 가서 생각보다 좀 쉽게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이 국면 전환면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오늘의 시장 반응을 보면 아까 이사님께서도 인상적인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휴전 베팅이 아니라 종전 베팅이다라는 게 오늘의 주가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저희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전쟁 리스크 가지고서는 그 약간 안도감을 좀 가져가도 될까요? 저희가 여기서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그러면은 무슨 저 주식한 사람인지 군사 전문가인지 중동 전문가인지 뭐 다들 지금 중동 전문가 되셨잖아요. 알파고 베타고 뭐 다 감마고 다 있어요 지금 보니까. 거의 뭐 다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저희는 그냥 숫자로 보겠습니다. 네. 매크로 보겠습니다. 매크로 보게 되면 지금 딱 뻔히 벌어지는 게 일단 그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 100달러 이탈했고, 네. 그리고 환율이 1,500원대 버티다가 외국인들 사는 거 보고 쭉 빠지더라고요. 네. 아침에는 그 정도 아니었습니다. 1,500원대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1,470원대 원래 제 생각에 1,400 1480이 되게 중요한 라인인데 저희가 이제 정부랑 다들 좀 상단으로 생각했던 그렇죠. 라인이었죠. 네, 그게 한 번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라는 쪽들 그리고 또 10년물 국제금리가 4.2대까지 한 방에 또 쭉 밀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봤는데 또 하나 제 눈에 띄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올랐나요? 이더리움? 예, 되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막 돌파해서 네. 이게 뭐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거 추세 전환 돌파하게 되면 암호화폐도 또 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자리가 막 움직이더라고요 오늘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하다 보면은 지금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장이 일단 막 기다렸어요. 한 4주에서 6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6주 동안 기다리다가 이러다가 뭐가 팡 움직이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바라보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 있죠. 뭐 이제 합의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 먹었으면 끝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선택할 건 여기서 뭐가 제일 센지 여기서 섹터가 뭐가 제일 강하고 시장을 뭐가 주도하는지 제가 어제까지는 4월달에 주도주가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게 몇 개 있었는데 오늘 뭐 그렇다고 해서 광통신도 강하긴 했죠. 근데 건설 이게 제대로 중동 재건주. 재건 건설 이쪽들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가서 수주 하나 뭐나 이런 거보다 네. 호재가 2개, 3개 겹치다 보니까 강하게 폭발하는 과정. 대형주가 상한가 2개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구나라는 쪽들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쪽에서 시장을 누가 주도하는지 섹터를 더 보는 게 중요하지. 뭐 나머지 머리 아파요. 또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됐다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강한 쪽을 확인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만큼 뭐 혹시나 또 노이즈 나와서 시장이 주춤한다 그러면 그때 그걸 얼만큼 싸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더는 그냥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뭐 거기 또 군대 안 갔다 온 분이 막 군사 전문가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 이제 됐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싶고 거기서 나머지 숫자 가지고 보면서 그렇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건설이 주도주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사실. 4월달에 주도 느낌이 팍 듭니다. 그러면 진짜 종전 얘기 나왔을 때는 건설주의 세론이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와 날카로.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예, 오늘 되게 날카로우신데요. 예.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저희가 종목들 움직일 때 보게 되면 저평가가 움직이잖아요. 저평가. 그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빅베스 끝나고 나오는 회사들이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하나씩 한다. 이제 원자력 결부되다가 이제 재건 결부되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가 이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는 뭐 부동산 좀 챙기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공급난이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런 것까지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주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일단은 뭐 이 스토리가 계속 보강되는지 이거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때까지 건설주가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오늘 또 종목 중에서 네. 3표 시멘트가 급등했는데 저는 이게
선거랑 가치, 부동산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게 되면 그쪽도 이렇게 뭐 한 카테고리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혼자 그냥. 네. 네, 알겠습니다. 업종 중에서 건설주가 급등을 해서 먼저 좀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네. 저희 시장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개인들이 오늘과 같은 장 속에서 5조 4천억 원 순매도였습니다. 잘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이제 죽어라 매수했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팔았는데 이 차익 실현이 그냥 단순히 단기적인 달콤함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후에는 쓰라림으로 남을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의 패턴대로라면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게 파는 게 맞았죠. 음, 근데 지금 수급이 조금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 3월 내내 보면은 좀 팔았죠. 주가 급등해도 팔고 네네. 빠지면 또 팔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 보면은 계속 사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타 채널이나 방송 나올 때마다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뭐 50몇 조를 팔았다. 네. 한국 시장 떠나는 거냐부터 시작 이런 거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드렸던 게 2월까지는 한국이 아웃퍼폼했던 거에 대한 네. 매도가 좀 많았었는데 3월은 좀 사실 리스크 오픈 상황 때문에 이머징 통화 정리 그다음에 이제 위험 자산 정리하는 측면에서 매물이 많았다면 위험이 감소가 되면은 거꾸로 다시 리스크 온을 하게 되게 된다 그러면 한국 주식 다시 살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어쨌든 그런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식을 파는 쪽보다는 사는 게 맞는 날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지수가 그렇다고 해서 뭐 위원님 그 7천 얼마 이렇게 제시한 거 있는데 거기까지 바로 가느냐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바로는 못 가죠. 바로 가는 것보다는 좀 변동을 보여가면서 또 중간중간에 분명히 양념을 칠 것 같고 이스라엘이 그런 것들 거쳐가면서 이제 그 결국 종전의 어떤 방향대로 갈 거라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중간에 또 보여지는 부분들은 저는 원유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문제 없다고 얘기하지만 문제가 있는 거는 이미 다 확인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이 어떻게 노이즈를 좀 제공하고 그런 부분들이 완충되는 시점부터 다시 움직이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운 게 저기 장이 만약에 진짜 돌아선다 그러면 4월보다는 5월일 가능성. 보통 5월은 세린메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작년에는 5월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살짝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4월은 좀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적, 하락도 이제 하단은 좀 견고해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박스권 정도로 네.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섣부르게 그러니까 이게 남아서 팔았으면 다행인데 나 물려 있었어 원금 근처 왔어 그냥 모르겠어 하고 나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을 것 네.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 또 자칫하면 좀 더 비싸게 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을 이렇게 보면 놀라운 게 네? 이게 섹터들을 다 하시잖아요. 매매를 하실 때 보면 저는 사실은 제가 모르는 매매 종목은 섹터는 거의 안 해요. 대표적인 게 게임. 네. 이쪽은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아니 탐방을 몇 군데를 다녀보고 얘기를 들어봐도 걔네 그쪽에서 신작 나왔을 때 목표 잡을 때 이게 왜 난 그 막 설명을 하는데 난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결론은 게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감이 없다 해서 그쪽은 아예 안 하는 것처럼 그런 제한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사이클 자체는 어차피 AI로 의해서 만들어진 사이클이고 미국 경기도 AI가 주도하고 있는 거고 AI 모멘텀이 죽게 되면 이번 사이클은 끝이 난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저는 주로 그쪽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당장의 반도체는 실적을 보여줬고 네. 휴머노이드나 이제 자율주행으로 묶어지는 쪽도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내일이 또 기아가 CEO 인베스터 데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포티투다 대표 나올 거고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개발 책임 네. 총괄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대한 방향성 얘기도 있을 거니까 로봇 쪽으로 로보틱스 쪽으로요.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좀 이제 점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리스크 온이 된다 그러면 결국 다시 AI 쪽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대표 기업들 중심으로 어차피 매매하실 수밖에 없다면 그쪽에 대해서는 계속 산업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이 변동폭을 보시는 것보다 네. 전체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삼성전자 21만 얼마잖아요. 그거 네. 빠진 거 끼케야 몇만 원 안 빠졌어요. 그렇죠. 저는 그거 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샀다가 마음고생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달을 돌아보니까 한 달 내내 마음고생만 했었던 거지 도로 제자리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상황이. 매매 파고 중간에 했는데 결국에는 제자리였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보면 이제 증권사 실적이 3월달에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역대급으로 잘 나올 거래요. 근데 저는 그 매매를 거의 안 하고 올라가면 올라가네 빠지면 이러고 이제 한 달을 내내 그냥 그러고 지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지나왔는데 그냥 제자리 뛰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투자를 할 때 물론 시세만 보는 그러니까 시세의 변동폭도 중요하긴 한데 방향성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하시면 맞습니다. 네, 자기 자산을 지키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오늘 파신 게 어떻게 어떤 의도로 파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많이 수익이 나서 파신 거면 괜찮죠. 근데 물려가지고 고생하다가 원금 문자 왔어. 에이씨 모르겠다고 던져버리면은 나중에 가서 더 비싸게 사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직 안 파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방향성, 그 업종의 방향성 같은 거를 좀 점검을 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성. 항상 이제 질문 많이 들어오면 항상 타이밍을 많이 질문하잖아요. 언제까지 외국인이 팔고 언제 몇 프로 반등할 건지. 저도 그런 질문들 종종 받는데 그때마다 저도 비슷하게 그냥 그 답변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말은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 내내 마음고생만 뒤따 했습니다 저는.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 방향이 맞으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질문 중에 반등 국면에서 원래 주도주를 다시 사는 게 맞냐 아니면 낙폭과대주를 기회로 봐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네? 김민수 대표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하셨나요? 그럼요. 낙폭 과대주를 선호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지금 치고 나오고 있는 주도주? 아닙니다. 원전 같은 건 아닙니다. 선호하세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강한 종목 붙으셔야 됩니다. 항상. 예, 시장에서 내가 주도를 해서 가요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그런 어제 삼성전자는 제가 파는 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단기 계좌에서. 단기 계좌에서 수익 많이 났으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장기 계좌, 단기 계좌가 따로 있으시죠? 단기 계좌는 제가 한 주도 안 판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이 장기란 단기란 계좌를 나눠서 관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사이클이 안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 네. 쪽에서 한 뭐 3, 4년부터 모아놓은 계좌는 네. 손 안 건드리죠. 거기 물론 사서 단기 계좌 사서 장기 계좌로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체 출고하게 되면 그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쌓아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어차피 이거는 시장 변동성 따라 왔다 갔다 매매할 거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했고 또 오늘은 제가 많이 늘린 거는 아까 뭐 건설이나 네. 소부장 늘렸어요.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확대 안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시장이 안정으로 나오게 되면 뭐가 그다음 다음을 볼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런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날도 그럼 가장 이렇게 쭉 봤었을 때 가장 센 것들 그런 것들의 특징을 좀 보셔야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아예 올랐으니까 좋아라고 해서 끄고 이제 뭐 이거 하시면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오늘 같은 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시장이 반등했었을 때 뭐가 주도를 하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서 특징적을 세워 놓으시고 그럼 그거를 나중에 얼마큼 시장이 또 노이즈가 나왔을 때 잘 싸게 사느냐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가시게 되면 주식 참 쉽죠? 죄송합니다. 예.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질문이 뭐셨죠? 근데 아까 그러니까 매매하셨던 건설과 소부장 쪽은 단기 계좌에서 그렇죠. 매매를 예. 하시는 거죠? 근데 장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따로 구분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해봐야 장 끝나고 한번 열어볼까 말까 하는 정도고 이쪽은 계속 또 시장 따라서 여러 가지 실험을 다 하는 계좌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꾸려가면서 보는 그럼 거라고 어차피 건설이랑 소부장을 담으셨다라는 거는 지금 센 종목들 담은 거지 그렇죠. 낙폭 과대주를 약간 덜 선호하시는 거죠? 만약에 낙폭 과도를 담는다. 네. 그러면 오늘 뭘 사야 되냐면 바이오 사야 되고요. 오늘 또 하이브 이런 것들 단기 낙폭 커트니까 그런 걸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특성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마 지금 만약에 다음 시장이 이렇게 안정되기 시작해서 그 다음을 노린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컸던 것들이 먼저 안 올라와요.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혹시 삼성전자가 만약에 신고가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매기가 이제 이렇게 슥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팔았어요 주식을. 네.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막 올라가는 거 잘 안 삽니다. 특성이. 그러면 좀 빠졌던 거, 좀 주춤했던 거 거기서 좀 수급 좀 들어오나라고 했다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같이 들어오죠. 그럼 그게 후발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강한 거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순환매가 돌아갈 때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이사님께서는
비슷한 질문인데 지금 장세에서 많이 빠진 업종 주식을 담는 거 선호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계속 미국 매출세 치고 나가는 주식을 선호하세요? 저는 계속 보던 거 위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강한 걸 본다 하더라도 이제 저는 이게 왜 시세만 보지 않고 네. 전체적인 걸 다 제가 이해를 해야지 접근을 하거든요. 그 이해를 못하는 쪽에서 강하게 급등하면 사실 못 따라가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로 보던 거 위주로 많이 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도 샀던 게 삼성전자가 어닝이 57조가 났는데 그게 19만 5천 원 밑으로 빠지더니 마이너스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나지는 않겠지 하고 거기서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사자마자 또 빠져가지고 마이너스가 나고 그러더니 종가에 올려놨는데 시간 후에서 또 쭉 빠져버리고 불안했죠. 어제 그 삼성전자의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거기다가 또 하루그선 뭐 막 그거 나오고 하니까 아 이거 내가 너무 그 내용을 너무 쉽게 생각을 했나 보다. 그리고 저 인간을 너무 쉽게 판단했나 보다 해가지고 이게 그 바람에 잠을 설쳤잖아요. 이제 자다 깨다 하면서 뭐 나오나 보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내가 아는 주식에서 물리더라도 대응하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그 물린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이 맞다고 하면은 네. 그걸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다들 아시지만 몇 번 위원님하고 있을 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저기 휴머노이드 뭐 어쩌고 하는 네. 그 2020년부터 이번에 후회했어요. 27일 날 2월 27일 날 주가 폭등했을 때 네. 이격이 너무 큰데 하면서 살짝 고민하다 말았는데 아직 거기 근처도 못 갔지만 어쨌든 예, 저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전히 뭐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현금 비중을 조금 줄이고 뭔가를 샀다고 하셨는데 그게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였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셨네요. 아, 네, 그 밤새 고생했습니다. 마음고생. 네, 그래도 하루 고생해서 끝나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준비해 오셨던 김미수 대표님의 자료 중에 기판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네. 어제 좀 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가져오신 건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DB증권에서 의미 있는 리포트를 내놨나요, 대표님? 네, 항상 타이밍은 늦죠. 네, 그런데 근데 뭐 기판 쪽은 요즘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아셨을 겁니다. 이쪽이 네. 왜 이렇게 강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되게 의미 있는 리포트인 것 같아서 어제 출연을 했었는데 하루 늦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단가 인상. ASP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는 기판주가 전방 수요가 늘면 물량 증가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QE 확대로 보통 봐야겠죠. 이게 나오다 보니까 가동률 레버리지 올라서 영업이익 올라가는 이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딱 그거랑 똑같아요. 반도체랑 똑같아요. 네. 반도체 기판 이거는 거의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단 기판은 반도체가 꺾여도 좀 더 갑니다. 실적은. 그러다가 이제 쭉 하고 이제 수요가 빠지는 과정들. 그러면 단순하게 그렇게 약간 외부적 요인들에 따라서 그냥 취약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당연히 그러면 앞에서 가격 올려라 마라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공급 병목이고요. 스펙 업그레이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Q도 올라가는데 ASP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어지는 변수인데 여기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 단가 인상이 4월 1일 출하 물량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민을 했던 게 그러니까 일단 Q는 이제 수요는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지금 요즘에 뭐 금부터 이제 전도성 원자재들이 다 같이 오르다 보니까 마진이 많이 줄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하는 차원에서 먼저 항상 좀 밑에 있는 하단 쪽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낮은 업체들이 먼저 올리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확인돼서 위로 쭉쭉 올라온 게 MLCC에서도 그렇고 기판에서도 좀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요거부터는 언제부터 영향을 받느냐? 2분기부터 실적 모멘텀이 강화됩니다. 거기다가 잘 보시게 되면 요즘 없던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냥 기판 예전에 단순하게 뭐 FCBGA라고 해서 이런 것들 FCBGA나 뭐 모듈 PCB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슨 U로 끝나는 거 있죠? 네. CPU, GPU, 뭐 DPU, LPU, 예, 왜 그래요? 네. 이런 것들 다 봤었을 때, 네. PD님이 좋아하시네요. PD님이 이런 거, 예, 이런 거 봤었을 때는 다 보게 됐을 때 다 모듈화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더 쓰이는 거죠. 지금 같은 이런 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MLB 가지고도 지금 이거 딱 그거잖아요. 이수페타시스 가지고도 된다 안 된다 그러다 이제 결국에는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중요한 거는 판가 인상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퍼머저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 어떻게 쭉 말씀드리게 되면 약간 죄송합니다. 약간 쇼티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비염 환자입니다. 예,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판가 인상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 이제 베라루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PCB 고층화 그리고 또 얘기 나오는 분들 아까 보니까 HBM4에서 지금까지 UBS 나와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뭐 재설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간 좀 지위가 흔들렸다가 이번에 통과가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하이닉스가 60% 네. 점유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30 삼성전자 마이크론 10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도 그럼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반들은 또 이런 기판 쪽에서는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게다가 또 그러면 소캠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본 적도 없어요. 이런 쪽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없던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판주가 그래서 강하다라는 쪽으로 보고 여기 보게 되면은 그래서 거기서 뭐 이제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당연히 삼성전기가 강하겠죠. MLCC랑 FCBGA 둘 다 가격을 다 올려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훨씬 많다 보니까 공급보다 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런 거 대덕전자 TLB를 선호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증설 얘기가 조금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여기저기서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증설이 나오게 되면 일단 또 이제 약간 자금 문제도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이런저런 얘기 아마 대덕이 좀 약간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게 지금 시점에서 증설이 호재일까 악재일까 이것도 한번 잠깐 생각해봐야겠죠.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들이 생각보다 좀 장기로 좀 더 늘어지기 시작해서 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증설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일단은 그렇다. 예, 기판주가 강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판주를 혹시 지금 시점에서 사보는 거는 조금 늦은 걸까요, 대표님? 네,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너로 정했어. 그리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만약에 따라가신다고 하더라도 10%만 내가 100주 산다. 그러면 10주만 딱 하셨다가 그 다음에 시장 흔들리는 거 봐야죠. 그 보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눌리면 왔어. 밀릴 때마다 사는 거지 지금은 따라 살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돌파 매매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판주가 반도체 호황과 함께 간다고 해서 시청자분들도 아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이사님께서도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구간에서요. 지금 너무 많이 급등했죠? 저는 지금 구간에서 기판 보시는 것보다는 반도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반도체 주도주. 그리고 주도주뿐만 아니라 네. 지금 소부장 쪽 보시면은 네. 확실히 센 주식하고 좀 이렇게 갈려 있어요. 근데 그 센 주식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관심 가져보시는 거 좋고, 그리고 지금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좋을 거라고 보는 게 그 장기 공급 계약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LTE요. 네네. 그게 이제 처음 우리는 이제 1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3년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최대 5년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멀티플 조정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되게 잘 만드는데 네. HBM3 버전에서도 수율이 70%가 안 나왔었거든요. 갈수록 이게 수율을 높이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AI 사이클이 지속되는 한 이게 쇼티지가 금방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게 증익에 대한 거는 이제 LTA가 길어지면은 증익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약해질 수 있는데 약해질 수 있죠. 이게 지속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속성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뭐 사실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올해 이제 400조 근처 얘기하잖아요. 400조까지 넘어가진 않았는데 지금 네네. 근처까지 왔잖아요. 이 추세로 영업이 가면 1년 동안 영업이. 1년 동안. 예. 네. 내년이면 지금 베이스가 500조가 넘어요. 와. 그러면 2년 치면은 거의 시총에 맞먹는 지금 영업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조금만 더 주주 환원에 적극적이라면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진짜로 주주한테 돌려주는 건데
이런 부분만 좀 나서게 된다면 이건 멀티플 조정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삼성이 그렇게 하는데 하이닉스가 나는 상관없어 하겠어요? 같이 하겠죠. 주식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는 당연히 따라서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본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차라리 기판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예, 반도체 쪽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도체로 넘어왔네요. 삼성전자가 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한 이후로 또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올릴 수 있겠나 생각했는데 또 올리더라고요. 배경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올린 배경이. 네. 기판 얘기 잠깐 더 하게 되면 네. 잘 보시게 되면 삼성전기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신고가가 났습니다. 이해를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삼성전자 리포트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9개가 한꺼번에 나왔더라고요. 네. 9개가 오늘만요. 네? 오늘만 아침에 네. 외국계 증권사도 2개 JP모건하고 2개 한꺼번에 모건 나왔고 스탠리 나왔고. 예, 예. 네. 그 전날은 뭐 시티는 당연히 나왔고 왜 그 전에 얘기를 못하고 나오자마자 그렇게 다들 그러시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요.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던 LTA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가 의미가 아까 말씀 다 하신 것처럼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은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IR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IR 때 요 얘기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이크론이 벌써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장기 공급 계약. 네, 네. 장기 공급 계약 3년짜리를 지금 한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거보다는 1위 업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줄 서 있는 업체들 많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부터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윤곽만 보여줘도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특히 제가 보기엔 선수금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선수금 계약 금액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짜리 하단부가 지지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생각보다 메모리 사이클 지금 저희가 글로벌 IB 쪽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2028년 원래 2027년 얘기하다가 8년으로 넘어갔습니다. 뭐 피크아웃이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저희가 반도체 사이클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랬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냥 그 변동만 컸었는데 이제 방향성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그려가는. 진폭, 사이클의 진폭이 줄어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폭도 줄고 방향성이 같이 가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게다가 요즘 보니까 뭐 중국에서 유통업체가 갑자기 물량 확 뿌렸다고 그래서 뭐 30% 가까이 네네네. 가격 빠졌다고 막 하는데 기사 잘 보시고 하시고요. 예, 그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재포장 리패키징 한 거 가지고 가격들 갖고 있다가 던지다 보니까 DDR4입니다. 그것도 PC용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할 상황들은 아니고 그래서 요거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하반 경직성, 뭐 실적 변동성 축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HBM4 얘기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아까 UBS의 리포트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은 하이닉스가 그룹을 통해서 지금 HBM4가 가격이 그들이 보기에는 한 10%대 중반 정도로 상승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다시 산정했습니다. 36% 올라가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HBM4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머지 D램 쪽들과 나머지 메모리 쪽들은 이쪽으로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캐파를 이제 늘려가지고 이게 나오기 시작해서 뭐 P4나 P5, MI15 그 청주 쪽에서 나오는 것까지 같이 연결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뒤늦게 나오는 게 지금 투자해서 언제 되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고점을 만드는 흐름들이겠죠. 그러면 2017년보다 8년 이렇게 넘어가는 게 더 맞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관점 쪽으로 봐는 것 같고 파운드리 얘기는 요거 아마 또 IR 때 이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4분기 얘기를 하는데 삼성이 조금 더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목표가가 이제 다 26만 원, 35만 원인데 목표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목표가는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우리 의사님 명언. 네. 근데 지금 네. 솔직히 이 단계에서 40만 원 가도 주가 비싸다고 볼 수는 없죠. 내년 300조 이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PR 6배, 7배 준다고 하더라도 시총 2,500조 간다고 하게 되면 대충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이게 그럴 만한 타당한 모습들이 더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단 여기서 이제 변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노조랑 협상을 안 하다 보니까 관련된 인건비 쪽의 정도가 네.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에 반영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 또 노조들이 이렇게 제일 신나는 쪽이 노조 아닐까요? 이야, 우리 회사 장사 잘하고 있어. 자, 얼마나 아니면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노조 2분기 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합의를 하게 되면 네. 합의 안 하면 5월인가요? 언제 또 파업한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딱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금리인데 금리는 이번에 이제 거의 인상은 문 들고 건너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 캐펙스 투자가 저 해외에서 빅테크 기업이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약간 줄어든다라는 기조만 보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이상이 없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몇 가지는 고려를 하시되 그냥 지금은 그냥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고 네. 잘 JAL 네. 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영훈 이사께는요, 기아의 CEO 인베스터 데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주목하고 계신 부분은요? 어제 사실은 이제 일부 현대차를 샀는데 네. 주가 반응은 별로 없었어요. 네, 현대차 같은 맞죠. 경우는. 근데 오늘 일단 50만 원을 넘겼고요. 그리고 시간에 보면은 지금 현대차 주가가 51만 5천 원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 더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 기대감이거든요. 내일 기아가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기아 중심으로 IR을 하겠지만 거기에 포티투다 대표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총괄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다이너믹스에 그 제코스키라고 뭐 개발 총괄 책임이 이제 와가지고 역시 휴머노이드 일정이라든지 방향성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이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뭐 출시 얘기 네, 맞죠. 지금 예상되어 있는 거는 지금 제네시스가 아마 레벨 2 단계로 해서 올해 연말경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셔널이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시범 서비스를 라스베가스 쪽에서 이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언제 이게 국내 쪽도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이 나올 거고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도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거 피지컬 AI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새만금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현대차의 어떤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레거시 자동차로 생각하는 쪽에서는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계속 팔아왔는데 이 밸류에이션 주기는 이제 무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달라진 거 하나 있다. 주가 67만 원 회복 못했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올 연말 기준 PBR 1배가 47만 원 선 전후예요. 증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번 주가 급등락기에 보면은 평균적으로 47만 원을 유지하더라. 1배는 지켜준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레거시 자동차로만 봤었으면 이번에 빠질 때 박살이 났었어야 정상이거든요. 이제는 대우가 달라졌다. 그리고 외국인들 매매 패턴이 최근 4월 들어와서는 매도가 급격히 좀 줄어든 것도 좀 있어요. 확실히 달라진 건 있거든요. 그렇다고 다시 뭐 여기서 불을 뿜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자연스럽게 좀 수급을 좀 이제 가져가는 그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배당을 제일 많이 줘요.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도 좀 기대할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기아가 실적은 가장 좋은 것 같으니까 이제 주주 환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기아 쪽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기아는 좀 그 주문형 자동차로서 PBV 쪽도 있고 또 한 가지 여기는 이제 친환경차 중심으로 지금 이제 재편을 좀 하겠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쪽으로 해서 매출 비중을 55%까지 늘리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좀 역산을 해서 현대차까지 포함을 해서 보면은 만약에 2030년 캐파를 지금 추정하는 대로 간다 그러면 전기차 분야에서도 글로벌 1, 2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요. 예, 합산으로 하면 그게 그대로 투자가 되고 팔린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은 그러면 회사 자체가 여기 지금 현대차 그룹이 하고 있는 게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말고 또 SDV라고 하는 전동화 차량 있잖아요. 네네. 그거 이제 시험차가 올 하반기에 나올 거고 보여질 거고 그다음에 28년부터 양산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회사의 어떤 방향성하고 이제 맞물려 가지고 좀 소개가 돼주면 지난번 싱가포르 IR 그 NDR에서
외국인 투자자 대상으로 NDR을 했는데 현대가 지금 보면은 1분기에 자동차 판매량이 약간 줄었어요. 작년 대비로. 기아는 조금 늘어난 것 같고. 근데 자동차 판매량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부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만 물어봤대요. 근데 왜 외국인은 안 사지 하고 저는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왜 계속 팔아대기만 하지? 근데 얼추 파는 물량들은 레거시 쪽 마인드를 갖고 있는 쪽이 많이 팔았다면 완성차 마인드로 봤던 거죠. 가치 투자 펀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보잖아요. 그럼 차익 실현을 했다고 하면은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업데이트 되면 될수록 이제 그쪽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도 국내에서 현대차 하면 우리 이영훈 이사님이시거든요. 네. 네, 현대차의 아버지는 현대차 아버지는 네. 이영훈 이사님인데 요즘 보니까 이상한 사이비가 다들 자기가 다들. 현대차를 좋게 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 경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예, 현대차는 이영훈. 네. 그분. 아니 근데 아마 나올 때 보니까 기아는 오늘 좀 사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내일 하는 거 보고 하려고요. 근데 아마 좋은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서 그 따라사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입장이죠. 그 제 스타일이거든요. 예, 눈치 딱 보고 있다가 예, 그렇게 할 생각 하는데 그보다 또 이제 베타가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네. 또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SDB까지 막 얘기 자세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토에버 또 매매할 준비해야겠죠. 뭐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또 내일은 이제 자동차 쪽도 로보틱스와 함께 로봇 피지컬 AI 쪽과 함께 강조하는 내용에 따라서 또 4시간 한대요. 평소보다 더 많이 맞죠? 네. 기자님? 평소보다 더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러면 좋은 얘기 중간중간에 툭툭 나올 때 시장이 내일도 분위기가 이렇다고 하게 되면 네, 계속 또 살 거 없나 보고 있던 쪽들이 또 훅훅 들어오겠죠. 차트도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동차의 아버지 이영훈 이사님에 이어서 저희 건설의 아버지 예? 김민수 대표님께서 그 어디 증권사에서 원전 조연은 없다 이런 식의 조금 인상 깊은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한번 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런데 여기 안 들어와 있네요. 또 예. 아마 참. PD님께서 준비를 해주실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여기 또 항상 있었는데 또 사라졌네요. 예. 비디님이 그 비주얼에 신경 쓰라고 그런 네. 그런 거 만드시느라고 이런 걸 빼버렸네요. 근데 일단 이게 원전 쪽과 함께 그 건설 관련된 쪽들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네. 일단 화면이 나가나요? 안 나오게 되면 할 말이 없는데 일단 네. 예, 지금 나오는 내용들 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레벨업 되는 과정들 쪽에서 건설주들이요. 건설주들이 예 거기서 나왔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평가에서 시작한 PBR 오늘 같은 경우도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아직 PBR 0.6배 GS건설 같은 경우 아, 상한가 들어가서 이제 조금 좀 올라갔을 거예요. 상한가 들어가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는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간 것까지 반영한다 그러면 조금 올랐겠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0.5배, 0.6배였습니다. 네, 이런 관점 쪽에서 그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어요. 이런 쪽들이. 그리고 GS건설이 뭐가 빠지냐. 나도 원전 레퍼런스 있고 중동 레퍼런스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빠지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촉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솔직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PBR 기준으로는 2배 반, 2.3배, 2.5배 정도쯤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싸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를 가지고도 예, 플레이가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마 이번에 체코 원전 쪽에서 실질적으로 현대건설하고 같이 이제 EPC를 맞는 쪽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대우건설은 전 개인적으로 쫓아가기가 좀 그렇다 그런 느낌은 듭니다. 차라리 그러면 그 다음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네. 훨씬 더 변화가 되는 게 맞지 않느냐. PBR 좀 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종목들이요. 그렇죠. 해외 건설 있고 거기다가 다 뭐 원전 모멘텀 있고 그러면 근데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했던 회사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연결시키게 되면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보는데 마지막으로는 네. 삼성물산입니다. 얘는 왜 안 갔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PBR 이제 물론 이제 지주사 성격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부들 쪽이 있는데 건설 매출만 보게 되면 한 45%쯤 되다 보니까 절반은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이분도 예, SMR 하게 되면 섭섭지 않게 또 준비하고 있는 과정 쪽에서 중동하게 되면 물산을 또 빼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오고 게다가
삼성전자 지분이 있네요. 뭐 5% 있고 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 후속 변화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건설 쪽에서는 지금 삼성 E&A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플랜트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중동에서 성과 나오게 되면 수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만약에 건설이 주도가 된다 그러면 아직 정고점 때 미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것들 보시면서 다음으로는 만약에 이게 세서 이게 계속 추세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소형 건설사 있죠. 이쪽도 어차피 지금 여기서 그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저 지방 건설사는 힘들다고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적자가 안 나고 그 실적폭은 줄었겠죠. 줄었는데 흑자는 나고 있는데 그래도 업력 크고 보니까 PBR 0.2배, 0.3배 이런 회사들은 이걸 또 이제 형들 가는데 난 뭐 하고 있니? 그래서 또 하나의 따라갈 수 있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아가시면서 확산으로 나온지 이것도 한번 보시고 대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하반기에는 그 부동산 쪽도 우리 삶에서 가장 또 필요한 쪽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급 확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건설주가 올해 내내 좀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대표님? 팔랑 아 이거 진짜 세일즈 잘했네요. 그냥 네. 싸면은 한번 보세요. 싸면 보시면 예. 건설이 예전에 주도주였던 적이 언제였었죠? 가물가물해서. 삼저 시대 뭐 그때 나왔던 그런 내용 그 아니죠? 이후로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 네. 그리고 또 업황이 한 3, 4년 동안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냥 저희가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아주 좋은 표현 하셨더라고요. 쩔어 있었다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께는 저희가 또 놓치면 안 되니까 내일 급등해 버리면 안 되니까 준비해 오신 내용들을 다 끌어내고 싶은데요. 지주회사 쪽을 보고 계세요? 이제 밸류업 정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자사주 소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3% 룰 때문에 대주주의 어떤 그 전횡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네네. 부분을 제한될 거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주가 누리기 방지법을 지금 발의했죠. 이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건설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2년 연속 PBR로 했을 때 0.8배 미만일 경우에는 앞으로 이거를 갖다가 주가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이제 의무가 부과가 돼서 관련돼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까지 지금 법 안에서는 요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 PBR 관련된 주식들이 방치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리고 저 PBR이라고 해도 옛날에는 그 증여세 문제라든지 상속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거 그 법 개정을 해버리게 되면 0.8에 준해 가지고 이제 내버리게 해버리게 되면은 별 이제 의미가 없는 짓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보셔야 되는데 이제 지주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PBR 1배 미만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 중복 상장 금지, 자회사 상장하려고 했던 회사들 꽤 있었잖아요. 뭐 그리고 좀 배당이나 이런 것들 좀 소홀히 하고 대주주가 좀 임의적으로 했었던 회사들도 실제로 있고. 자사주 비중 높은 회사들 요번에 보면 SK도 그렇고 다 자사주 소각 발표했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쪽에서 실제로 가치를 한번 따져보시면은 의외로 포텐셜이 있는 회사들도 많을 것 같고 지주 회사 내에서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건설사들도 PBR 0.2배라면은 회사 재무적인 상태만 멀쩡하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실은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은 뭐 철강주 같은 경우도 자산주들이 꽤 많잖아요. 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떤 식이든 반성문을 내내 써낼지 그 다음에 또 써내는 것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일본처럼 또 퇴출 방안이 나올지. 근데 퇴출을 시킬 때 그러면 그 주가로 퇴출시키겠어요? 그거는 거의 아마 공개 매수를 강제해가지고 시키는 구조가 될 텐데 그러면은 PBR 1배를 준한다든지 0.8배를 준한다든지 이 베이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이든 지금 주가 누르기 방지법만 통과된다면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는 저 PBR주 쪽이나 특히 지주회사 쪽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고 지주회사 쪽 보니까 SK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자사주 소각 발표한 데가 꽤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회사들 전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같이 한번 따져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